아니 뭐 일본 그러니까 시를 배구라는 거 시를 배열한다 이런 거죠. 구를 배열한다 뭐 이런 뜻이 하이쿠. 일본은 그런 식으로 배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이쿠의 배열이 이제 마스오 바쇼가 이제 대표적인 하이쿠 시인인데, 일본 시가 전부 다 예, 하이쿠가 예. 하이쿠라는 시. 그렇죠. 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쿠라는 이행의 이게 뭐 더 큰 시도 있는데 시를 배열하는 그런 형태예요. 어쨌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 삶이 한순간인 걸 보다. 이렇게 이제 끝나버려요. 지금 하이쿠의 대표적인,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가서 하나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마스오 바쇼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마스오 바쇼를 치시면요, 이쪽으로 아예 대가예요. 일본의 하이쿠 시의 대가의 시인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이제 궁금한 걸 들어가려면 끝이 없어요. 공부라는 거는. 그렇죠? 나중에 뭐 일본 학과 가면 뭐 일본의 노래와 시 뭐 이런 거 하면 또 막 시 같은 거 공부하고 또 그래요. 또 일본 시. 하여튼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입니다. 보세요. 15장 시 읽기의 조건이죠. 시 읽기의 조건. 자, 275쪽을 보겠습니다. 275쪽 준비되셨죠? 자, 문자를 안다고 해서 누구나 시를 읽는 것은 아니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시를 읽는다는 것은 뭐 거기에 맞게 뭡니까? 수사법도 알아야 되고 그 상황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계속해서 실원에서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자, 275쪽 두 번째 단락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별 영향가가 없고요.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세 번째 단락 둘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둘째 줄. 시를 제대로, 자 밑줄 치세요. 시를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읽기 위해서는 언어의 시적 사용법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찾으셨죠? 둘째 줄, 셋째 줄. 시를 읽기 위해서는 언어의 시적 사용법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비유적인 의미까지 읽어야 한다고 나오죠? 그런 말 있을 거예요. 비유적인 의미까지. 그 시 속에 나타나는 비유적인 의미. 자, 그 다음 단락. 시를 시답게 읽는다는 것은 부터 뜻한다. 그러니까 시를 시답게 읽는다는 것은 아무리 의미를 고정하려고 해도 결코 고정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경험해. 이거를 뭐라고 한다? 긴장. 이거 알렌 테이트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데이트할 때는 긴장해라. 그렇게 배우잖아요. 보통. 그래서 알렌 테이트. 텐션이 뭐다? 긴장이에요. 이 비평론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긴장. 그래서 그런 그 고정되지 않는 부분을 언어를 통해서 경험한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그래서 그 박스는 이제 김수영의 표현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세요. 작품의 형성 과정에서 볼 때 의미를 이루려는 충동과, 자 넘겨보세요. 276쪽이에요. 의미를 이루지 않으려는 충동이 충돌할수록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참 말이 멋있죠? 의미를 이루려는 충동과 의미를 이루지 않으려는 충동이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힘든 작품이 나온다. 이게 바로 긴장이에요. 긴장이고, 그 밑에 박스 밑에 보세요. 모든 언어에는 의미를 이루려는 충동과 이루지 않는 충동 두 가지가 있다. 김수영의 보기에 진정한 시인은 두 가지 충동을 모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의미를 전달하는 데만 치중하는 산문적 시인이 있는가 하면 의미 전달을 포기하는 반산문적인 시인도 있다. 김수영은 두 가지 충동을, 제가 거기 가서 시험 문제 냈었죠. 가로, 변증법적으로. 이거 제가 문제 기억나시죠? 퀴즈 문제죠. 은행 나오는 변증법적, 정반합. 변증법이라는 것은,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 정반합이잖아요. 여기가 정이 있고 여기가 반이 있다. 그리고 이것의 합을, 이걸 이제 변증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미를 이루려는 충동을 정으로 본다면 의미를 이루지 않으려는 충동이 반이겠죠. 그것을 합한단 말이에요. 그걸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시 읽기의 방법. 이제 위에는 뭐 별 영향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시 읽기의 방법.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당연히 시 읽기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 읽기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 거시적인 읽기와 미시적인 읽기가 있겠죠.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시 읽기는 거시적 읽기, 미시적 읽기. 이게 뭐가 다르냐? 여러분 경작에서도 거시경작, 미시경작 있잖아요.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그래서 거시적 읽기는 시의 내용과 형식을 쓰세요. 내용과 형식을.
옆에다 메모 좀 하세요. 전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이 형식은 자, 이게 이제 거시적 읽기고 미시적인 읽기는 뭐냐면 시를 시로서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시를 자, 이게 미시적 읽기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적 읽기는 좀 더 크게 본다. 거시 경제학 생각하세요. 미시적 읽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문학적으로 쓴다면 이렇다. 이제 그게 뭔지는 이제 좀 이따 본문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필기를 그렇게 하시라고요. 거시적인 읽기는 큰 틀로 본다. 제 말이 어려우면 미시적인 읽기는 좀 더 작은 틀로 본다. 그럼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핵심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277쪽 거시적인 읽기부터 갈게요. 277쪽 거시적인 읽기. 자, 첫 번째 제목의 기능. 그 밑에 딸락에 보면 첫째 동그라미 치고 제목의 기능 밑줄 치세요. 277쪽 보고 있어요. 거시적인 읽기 두 번째 단락 첫째 동그라미 제목의 기능에 주목한다. 자, 그 다음 단락 둘째 동그라미 시 전체 형식에 주목한다. 자, 밑줄 치세요. 둘째 동그라미 시 전체 형식에 주목한다. 그 다음 단락 278쪽의 두 번째 단락 셋째 동그라미 시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렇게 하셨죠? 어렵나 정말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자,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 시 읽기의 방법 중에서 거시적인 읽기가 아닌 것은 1번, 이 시험 문제 유형이에요. 제목의 기능에 제목의 기능에 주목한다 해도 되고 제목의 기능만 나올 수 있어요. 2번, 시 전체 형식. 3번, 시의 화자와 대상. 4번 하고 미시적인 읽기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278쪽에 보세요. 거기 미시적인 읽기의 그 두 번째 단락의 첫째 동그라미 쳐봐요. 278쪽. 언어적 표현에 유의해서 읽는 것이다. 나오죠? 밑줄. 278쪽의 마지막 단락 있잖아요. 첫째 동그라미 언어적 표현에 유의해서 읽는 것.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을 하나 갖다 놔. 그럼 뭐가 답이에요? 거시적인 읽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는 또 하나의 유형이 있겠죠. 자, 시 읽기의 방법 중에서 미시적인 읽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언어적 표현이에요. 자, 279쪽. 일단 큰 틀을 설명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둘째 동그라미 쳐봐요. 279쪽. 비유적 표현에 유의해서 읽는 것이다. 밑줄. 밑줄 치세요. 비유적 표현 나와요. 자, 279쪽이 세 번 마지막 줄. 셋째 동그라미. 의미의 복합성에 유의해서 읽는 것이다. 밑줄. 의미의 복합성에 유의해서 읽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시적인 읽기의 방법이 아닌 거. 1. 언어적 표현 유의. 2. 비유적 표현. 3. 의미의 복합성. 4. 시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 뭐가 답이에요? 아니 미시적 읽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시적 읽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이니까 거시적인 거 하나를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나온다니까.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제자시면 안 내시겠어요?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아니 다음 중 미시적인 읽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미시적인 읽기를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를 거시적인 읽기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시적인 읽기의 방법이 아닌 것이 답이 되겠죠. 개념 이해가십니까? 어려운 말 설명 알아들으시겠죠? 답은 무엇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답은 거시적인 읽기인데 답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거시적인 읽기에서 이제 제목의 기능, 시 전체 형식, 시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잖아요. 맞죠? 이 필기를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시적 하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목, 시의 형식,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시의 형식. 그다음에 뒤에 뭐였었어요? 시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 화자와 대상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시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 거시적이 1, 2, 3이죠 일단. 그럼 이게 아닌 것은 미시적이겠죠. 그러니까 이 객관식이 이게 원래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긴 한데 객관식이니까 거시적이 1, 2, 3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시적이 아닌 것이 미시적이니까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맥락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거시적으로 큰 틀로 외우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암기를 한다기보다 이해하면 되지 않아요? 큰 틀이니까 제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큰 틀이니까 시의 형식이고 큰 틀이니까 시의 화자와 대상 관계겠죠. 맞잖아요. 이걸 굳이 모르겠어요. 암기하셔도 되는데 이해하시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볼게요. 277쪽 다시 보세요. 자, 277쪽 다시. 자, 첫째 제목의 기능부터 설명드릴게요. 제목의 기능. 자,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제목 중에서 보세요. 제가 아까 나그네 이야기했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다 외우죠. 이런 시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가 중심에 나오죠. 그 나그네를 썼어요. 맞나요? 아, 시의 제목이 나그네가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물론 이제 요즘 관점은 제가 제목을 또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요즘에서는 그렇지만 이 당시의 관점에서는 나그네 제목 좋아요 안 나빠요? 뭐 그냥 적당한데 그렇죠. 평이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평이하긴 한데 이제 또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나그네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 아시겠죠? 이 제목 시 전체 형식은 뭐냐면 당연히 형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 전체 형식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뭐 예서 어떤 거는 뭐 두 줄, 그러니까 시 전체 형식이 아까 그 뭡니까 나의 침실로 같은 건 두 줄씩 계속 갔죠. 기억 안 나요? 그 나의 침실로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 아까 그냥 넘어가셨나 본데 263쪽을 보세요. 263쪽. 그걸 보면 시가 두 줄씩 그 연으로 나눠지지 않나요? 마돈나 이렇게 시 봐보세요. 두 줄하고 띄고 두 줄하고 띄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시의 형식이 다 보세요. 다 두 줄 띄고 두 줄 띄고요. 맞죠? 맞잖아요. 이런 것도 시의 형식이라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시의 형식이라는 것은 행과 연이 뭐 2행 1년 지금 9년째 연을 나누는 게 9년째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행을 그냥 안 띄고 그냥 쭉 쓴다든가 이해가십니까? 시 여러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 쓰실 때 다 붙였을까 띄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거 시 형식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시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는 거기 이제 보면 시의 화자가 있잖아요. 시적 화자. 시적 화자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아셔야 되는데 해는 쏘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김수원의 진달래꽃의 시적 화자는 남자다 여자다. 여자죠. 진달래꽃의 시적 화자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그래,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한자로. 자,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A 불비라고 해요.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멋지죠? 이게 여자의 요즘은 이러면 안 되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슬퍼도 그걸 드러내면 안 돼. A 불비. 캔디다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않는. 그래서 하여튼 자 이런 시적 화자와 대상의 관계. 그러니까 자 김소월이 남자지만 시적 화자는 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 시인이 썼다고 해서 시적 화자가 무조건 남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시적 화자는 여자의 시인이 또 시적 화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 뭐 어린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자 이제 보세요. 다시 이제 볼게요. 278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에는 시인을 대신하는 허구적인 화자. 이게 시적 화자예요. 소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 나레이터라고 하죠. 나레이터, 모르시면 쓰세요. 나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화자의 시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시에 등장한 대상을 향하는데, 자 거기에서 시에 반영되는 것이 바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 써놨잖아요. 여기 썼는데 어조 써놨어요? 어조. 자 여러분 어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어조 영어로 톤을 높여. TON이에요. TON이 아니에요. 1톤 그거는 1000kg 1톤이고 이 톤이라고 하는데 우리 톤 좀 높여봐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 말에서도 그 어조라고. 그러니까 어조라는 게 뭐냐면 말폰이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적, 그러니까 여러분 톤이 어려우면 어조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요.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육사는 남성적이죠. 까마득한 날,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가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육사 같은 경우 보세요. 이육사는 어때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상당히 자아성찰 부끄러움의 미학이니까 여성적 어조죠. 개념 아시겠어요? 그게 어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조라는 거는 뭐 물론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독백적 어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 이야기한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미시적 읽기는 자 언어적 표현이죠. 자 언어적 표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밑에 나오지만 사투리.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의 대표적인 게 사투리입니다. 사투리다. 남도 사투리 막 쓰는 거예요. 또 느낌표를 쓴다든가 또는 뭐 마침표를 뭐 어떤 때 찍는다든가 또는 구어를 쓴다. 옛날 구어 있죠. 구어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언어적 표현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언어적 표현은 그 시 속에다가 뭐 옛날 말 쓰는 거. 저도 이제 내 마음의 정읍사에 뭐 달아 높이금 두다샤 이렇게 하나 써놨거든요. 뒤에다. 그게 구어잖아요. 맞죠? 달님이시여 높이 뭐 돋으십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구어를 쓸 수 있다는 거. 또 사투리를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구두점도 빠뜨릴 수 없다. 심표, 마침표, 느낌표 등의 오른쪽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자 이게 또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279쪽의 첫째 줄 보세요. 김소월이 진달래꽃에서 자 작품의 끝에 어떻게 썼냐면 죽어도 아니 다음에 콤마를 찍었어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거하고 여러분 죽어도 아니 콤마가 없이 눈물 흘리우리다 같았잖아요.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아서 한국인이신 거 알아서 죽어도 보세요.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눈물 흘린다 안 흘린다? 흘린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 눈물 안 흘린다는 거죠. 죽어도 아니는 그냥 그거는 그냥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 콤마를 찍으면 눈물 흘린다는 뜻이고 죽어도 아니 눈물 안 흘리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달라진다는 거예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심표가 빠졌지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린다는 게 이게 또 재밌어요. 눈물을 안 흘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흘린다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흘린다는 소리. 김소월의 시의 매력이 그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우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에 안 나왔었나? 이거는 당신이 가는 길에다가 내가 오물을 막 다 뿌려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성의 어조예요. 여성의 어조. 그러니까 싫어도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돌려서 표현합니다. 개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말없이 고이분에 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그런 줄 알고 헤어지고 이러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하여튼 심표가 있을 때는 머뭇거리다가 자 보세요. 머뭇거리다가 눈물 흘린다는 의미다. 아시겠죠? 아니 이렇게 아니 눈물 흘린다는 눈물 안 흘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고 비유적 표현. 이거는 뭐 크게 갈게 이걸 다 일일이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비유적 표현은 뭐냐? 은유, 뭐 상징, 직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쓰는 걸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유, 상징.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군자에서 매난국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매난국죽, 사군자. 특히 이제 국화 같은 거. 국화 사군자 아니에요? 그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춘풍 다 이겨내고 낙목 한철에 너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는 거. 그럼 이 국화라고 했지만 이 국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개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가노매라. 낙낙장송 이런 거 있잖아요. 떨어지는 긴 소나무. 이게 소나무를 말하겠어요? 충신을 말하겠어요? 충신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시잖아요. 고전 공부하시면 아시죠? 이런 비유가 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서 이걸 다 일일이 제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세 번째, 의미의 복합성. 자, 넘겨보세요. 의미의 복합성이 또 이게 좀 재밌어져요. 자, 280쪽에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시면 280쪽 5시까지 빨리 해야 되니까 280쪽을 보면 이육사의 절정에 등장하는 거기 두 번째 단락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있죠. 자, 겨울은 당연히 식민지 현실이에요. 그런데 관습적 해석이 가능해. 그런데 겨울을 상대하는 시인의 태도가 진술됐어요. 그러나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에 비유하면서 의미 해석은 장벽에 부딪힌다. 강철로 된 무지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겨울은 무지개의 의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무지개의 모든 속성을 점검해라. 자, 무지개는 어때요? 안 보이니까 이상향이죠. 이상향. 때로는 덧없어. 무지개는 덧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라는 걸 아무리 찾아서 가려고 해도 안 되니까. 덧없어. 때로는 희망도 돼. 그렇죠? 모든 걸 총동원해서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의미의 파악에 도전한다. 여러 가지 의미를 동원해서 다양한 층위로 시를 읽어도 그 의미가 완전히 해명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지만 의미 해석에 도전하는 과정이 이 시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말에 정확한 의미는 없어요. 여러 가지 독자들 상상의 몫이에요. 맞죠? 상상의 몫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니까 그 어떻게 보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니까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의미의 복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와 강철을 연결시켜 버리죠. 왜냐면 무지개는 강철처럼 단단하지 않잖아요. 맞죠? 단단하지 않은 무지개와 단단한 강철을 연결시켜서 의미를 다양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육사의 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맥락적인 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맥락적인 읽기는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너무나 쉬워요. 왜 너무 쉽냐? 뒤에 맥락이 다 들어가. 볼까요? 거기 280쪽을 볼까요? 280쪽 먼저 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280쪽의 맥락적 읽기를 보면 자, 두 번째 달 마지막 단락이 첫째라고 써졌죠. 첫째 밑줄. 자, 전기적 맥락.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가로 묶어놓으세요. 전기적 맥락. 자, 가로 묶었죠. 자, 281쪽의 마지막 단락. 둘째. 자, 가로 맥락. 자, 뭐 무슨 맥락이라고 써놨죠? 이합적 맥락. 자, 넘겨보세요. 자, 282쪽입니다. 282쪽의 두 번째 단락 셋째. 셋째. 자, 무슨 맥락이라고 써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다음 중 맥락적 읽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놓고 무조건 맥락을 쓰겠어요. 그렇겠죠?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맥락을 안 쓰겠어요, 당연히? 맥락을 쓰겠죠? 여기 없는 맥락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가 사회 문화적 맥락, 미학적 맥락, 또 뭡니까? 전기적 맥락, 그러면 뭐 유희적 맥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다더라고요. 네 개 중에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온다. 맥락적 읽기는 이게 뜬금없이 맥락인데 막 뭐 다른 걸 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맥락적 읽기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의 맥락적 읽기보다는 시험은 거시적인 읽기와 미시적 읽기가 더 많이 나온다. 근데 맥락적 읽기도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다. 자, 아시겠죠? 일단 그럼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맥락적 읽기를 보면 맥락을 따져라.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가 맥락인데 왜 컨텍스트가 맥락이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텍스트가 이게 책이잖아요. 컨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 함께. 그러니까 컨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 내용과 관련된 함께 있는 걸 따져 나간다.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개념 아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어떤 맥락이냐? 컨텍스트. 그래서 거기 보세요. 280쪽 맥락적 읽기 네 번째 줄.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다양한 콘텍스트. 이게 맥락을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해야 한다. 자, 전기적 맥락. 전기적 맥락이 뭔지 알겠죠? 전기적 생애. 자, 281쪽. 281쪽입니다. 거기 그 첫 번째 단락은 건너뛸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단락. 분명한 것은 무섭게. 시인의 삶을 배경으로 시가 생성됐다. 시인의 삶을 맥락으로 시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다. 하나운 하면 여러분 하나운 하면 무슨 환자? 나병 환자. 이거 아시죠? 모르세요? 하나운 나병 환자 실제로. 자, 그의 병력에 대해 알고 있을 때 절실하다. 또 윤동주가 북간도 용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북간도 이민 3세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의 시에서 디아스포라 나왔네. 디아스포라 기억나요? 이산 알죠? 이산 한자 쓰면 너는 밑자에 이탄줄 3자. 조금 더 풀었으면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된 사람. 이거 이산이라고 하고 좀 더 쉽게 쓰면 자, 이게 왜 이런지 아시겠죠? 운동주는 고향을 떠나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게 되잖아요. 유학을 서울로 왔다가 하여튼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식 잃은 아버지의 심정 유리창을 읽는다고 해서 해석적 의미가 해석되는 거 아니다. 그러나 맥락을 고려해서 이 실제로 이 전기적 맥락이죠. 아들의 죽음을 실제로 애도하고 순시해요. 맞죠? 유리창은 그런 이야기 쓰는 거. 또 애비는 종이었다. 이게 또 아주 파격적이죠. 근데 실제로 종은 아니고 김성수 농장의 농감이었어요. 농감. 농업 용사 짓는 거 감독하는 농감이 뭔지 알겠죠? 마름정. 그렇죠. 맞아요. 그런 정도 되죠. 맞아요. 그런 건데 하여튼 애비는 종이었다란 말이 너무나 파격적이죠.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자화상이라는 게. 그래서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맞죠?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난 80%가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윈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파. 이해가죠? 세파의 각 이런 걸 겪는 것을 말하는 거지. 불어오는 바람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나를 키운 건 갖고 이제 이걸 패러디하고 막 옛날에 뭐 나를 키운 건 햇반 선전할 때 파라리 햇반이었다 막 박태환 그 수영선수 있었죠. 뭐 그 인기 막 얻을 때 막 그런 것도 광고로 나왔었어요. CF. 하여튼 그래서 애비는 종이었다라고 진술했는데 전기적으로는 다르다 할지라도 맞죠?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고요. 그의 시적 무의식을 추적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학적 맥락. 이건 뭐냐면 선후배 시인들과의 교감을 말하는 거예요. 교감. 그러니까 미학적 맥락이 좀 어려우면 시인들과의 교감 이렇게 옆에다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시인들과 교감한다고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시인은 둘째 줄 밑줄 써요. 반드시 선후배 시인들과의 정치적인 교류를 통해 시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나오죠? 거기 둘째 줄도 있잖아요. 시인은 반드시 선후배 시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쩌고 나오잖아요.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여기 보면 막 나오잖아요. 이상의 작품에 지향하는 그 이상하면 여러분 구인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9명의 사람이 모인 문학 단체를 구인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인회. 그런 동인 같은 거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시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자세히는 안 읽겠습니다. 자, 사회적 맥락 282쪽은 뭐냐면 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현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를 생산한다. 사회적 현실과의 관계 거기다 밑줄 있어요. 282쪽의 그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치라고요. 그래서 김준수 아까 이야기했죠. 배제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현실의 영향력은 존재한다. 뭐 이런 거 써놓고 또 박두진의 해는 이것도 재밌는 게 해가 어떤 작품이냐면 해방 이전의 작품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해방 이후의 작품입니다. 해야 솟아라 말갛게 고운 얼굴 뭐 고운해야 솟아라 이런 거 있죠. 해방 이후에 쓴 작품이야. 해야 솟아라는 노래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해라는 작품이 그런 거 식민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를 배경에 쓰였다. 또 백석도 나오잖아요. 그 밑에 껍데기는 갈아도 그런 그 독재의 시대 또 백석이 그의 시에서 한국 전통 문화와 공동체성을 복원하려고 했다.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다. 거기 역사적에다 가려보세요. 단절된 근대로서의 식민지 현실이라는 역사적. 자, 백석.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백석은 무슨 시인이다? 기억나세요? 이차적 저항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백석을 저항시인으로 안 봐요. 근데 이게 대학에 딱 가면 백석을 저항시인으로 봐요. 이육사 운동지만 근데 2차적으로 썼어요. 왜 2차적으로 썼냐? 자, 백석은 노골적으로 저항을 이야기하지 않죠. 이육사 운동지와 달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제의 아주 고차원적인 시이에요. 원형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참 재밌게 살 건데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인이죠. 저항시. 그래서 이 백석은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저 국문학을 좋아해갖고 몇 과목 이제 들었어요. 수강을 해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백석은 2차적 저항시. 자, 시읽기의 실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팍 지나가네. 자, 시읽기의 실제에서 풀이 나와요. 풀. 여러분이 이제 김성 문학관에 풀 나왔잖아요.
그래서 풀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눕는다부터 이제 풀뿌리가 눕는다는데 결국은 이 풀이라는 시는 워낙 유명한 시라서 이제 이거 가지고 계속 설명이 나와요. 자,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풀은 지금 제일 처음에 풀 나오죠. 권력이나 자 거기다 써요. 권위, 통제로부터 권력이나 권위, 통제로부터 자율, 어떤 자성적인 스스로 성찰한다는 거예요. 자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민초를 그렇죠. 민초 맞아요. 민초 뜻은 맞아요. 그런 의미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풀이 눕고 드디어 막 울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울었다. 이 드디어 울었다는 것은 그럼 이 수동적인 존재가 능동적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존재를 바뀌고요.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풀뿌리가 눕는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풀뿌리. 이거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풀이라는 시는 풀이 바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과정을 집약하는 거죠. 근데 이 풀이라는 시도요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그 김수용 관련돼서 좀 하나 써봤는데 이 풀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져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 정도로만 본다면 이 풀이라는 시는 풀이 바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민초, 민중들의 참여시적 전통으로 본다면 민초죠. 그러니까 독재로부터 이제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풀의 의미는 뭐냐 이거고 울었다는 거는 뭐냐 능동적으로 간 것이고 풀뿌리는 이거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 보세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거시적인 읽기, 미시적인 읽기, 맥락적 읽기로 이 작품을 보면 지금 끝나요. 이제 아시겠죠 뭔 말인지? 자 이제 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시적인 읽기. 자 이제 팍팍 넘어갈게요. 풀의 제목부터 핵심 제재를 노출하고 있다 맞죠? 아까 거시적은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제목.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시는 3년이다. 두 번째 단락. 자 제일 먼저 띄는 것은 제가 풀이 눕는다로 시작했다. 다만 3년에서는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로 변형을 주어서 잔디 금잔디와 같이 민요적 리듬을 연상시킨다고 나왔죠. 잔디 잠디 금잔디 심심삼천의 금잔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풀이 눕는다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좀 더 유식한 말이에요. 풀의 인격화. 그럼 풀이 어떻게 눕을 수 있어요? 완전 틀려요. 이거 풀의 인격화. 풀의 인격화. 자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풀이 눕는다라는 구절의 비유적인 의미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 밑에 풀이 눕는다는 세 번째 단락 구절 외에도 바람보다 뭐 어쩌고 바람보다 어쩌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어떻게 보면 독재를 볼 수 있죠.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거 있죠. 그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 별은 순수한 이미지고 바람은 일제의 탄압 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바람에 스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바람은 어떤 독재의 어떤 그런 의미 이런 것을 또 상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쭉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제가 자세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미시적인 읽기를 볼게요. 285쪽. 근데 이 풀이라는 것은 김수영의 마지막 작품이 김수영 생전의 마지막 작품인 거 아시죠? 풀이 마지막 작품이에요. 일단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사셨으면 더 많은 작품을 쓰고 돌아가셨을 텐데 갑자기 그냥 인도에 버스가 들어와가지고 어디 학회에 갔다가 저녁에 그래서 그렇게 줄 거예요. 비명 행사도 어떻게 보면 김수영 시인. 근데 워낙 이제 김수영 시인 보면 이제 여러분 그 뭐죠? 근현대 문학사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시들이 뭐 그놈의 사진을 찢어서 미식계로 하자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하여튼 이야기는 길어지는데 시가 좀 독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5쪽을 보시면 미시적인 읽기. 그러니까 미시적인 읽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 언어의 표현을 봐라.
거기 285쪽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언어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기 밑줄 있어요. 285쪽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그래서 풀이 눕는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의미를 확장해 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그리고 풀과 바람의 경쟁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드디어 울었다. 거기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이런 거는 바람보다 웃는다 뭐 이런 거 나오죠. 울고 웃는 거 인격화됐다. 맞죠? 풀이 어떻게 울고 웃습니까? 인격화된 거지.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뭐 일일이 막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틀만 좀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286쪽을 보세요. 286쪽.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시의 주체이자 주어인 풀은 바람을 상대로 눕다, 일어나다, 울다, 웃다, 속도 경쟁을 한다. 이게 나왔죠? 속도 경쟁.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다음 단락에 풀은 바람을 상대로 눕고 일어나고 울고 웃다를 반복하는데, 눕다는 울다와 일어나다 울다와 눕다 울다, 일어나다는 웃다와 짝을 이룬다. 풀은 바람을 맞아 누울 때는 울지만 바람에 맞서서 일어설 때는 웃고 있다. 그러니까 독재에 맞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풀의 의지를 이야기하니까 능동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막 써놨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87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첫째 줄 아까 지금 민초 말씀하셨잖아요. 풀과 바람의, 거기 좀 밑줄 칠까요? 풀과 바람의 첫째 줄이요. 287쪽에 풀과 바람의 적대적 관계에 주목해서 그것을 민중과 권력의 관계를 해석하는 관점이 가능하다. 이해가시죠? 풀은 민중이잖아요. 바람은 권력이란 말이에요. 권력.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굴하지 않는 민중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로 읽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단락. 그런데 이러한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을 통해 풀은 바람이 부는 만큼만 눕는 존재가 아니라 바람의 세기보다 빨리 누울 수 있어. 자, 여기 네모. 능동적인 존재. 능동적인 존재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능동적이라고 수동적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세 줄 내려가 보세요. 세 줄. 여러분 아까 제가 띄겠죠? 이때의 풀은부터 의미한다. 자, 이때의 풀은 권력이나 권위의 통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어떤 자성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런 말 나왔죠? 자성. 그러니까 스스로 가진 어떤 특징 이런 의미의 자성이니까. 자성, 스스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그래서 바람에 맞서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최종병기 활인가 거기 보면 나오죠.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다. 뭐 이런 멘트 있지 않나요? 우리 양궁 선수들 봐보세요. 바람을 어때요? 맞서는 거 이용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불면 거기에 맞서서 어떻게 쓰고 뭐 이러지 않나요? 저도 활은 잘 못 쓰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전환하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쭉 써놨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막 이렇게 나오는데 풀뿌리가 드러날 만큼 눕는 정도가 강해진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단락 한 6째 줄 좀 내려와 보세요. 마지막 바로 윗단락이 6째 줄. 이렇게 되면 뭐라고 나왔어요? 풀뿌리가 드러날 만큼 눕는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풀뿌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를 연상시킵니다. 통치의 대상인 민중에게 통치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지방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람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통제의 극한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풀의 자기 통제력이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준에 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하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진다. 자, 마지막 맥락적인 읽기. 이건 맥락이니까 역사 전기 비평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맥락적 읽기는 가장 좋은 비평이 바로 역사 전기 비평이라고 써보세요. 역사 전기 비평. 비평문에 나오잖아요. 자, 역사 전기 비평은 비평 중에 무슨 비평이다? 자, 외제적 비평 나온다. 내재적 비평. 이것도 쓸게요. 신비평. 자, 신비평은 내재적 비평이고 역사 전기 비평은 외제적 비평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 전기 비평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가장 좋아요. 이 맥락적인 느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역사 전기 비평 계속 나와요. 여기 보세요. 자, 쓰셨으면 이제 볼게요. 288쪽에 맥락적 읽기 두 번째 단락. 풀은 김수영 생전의 마지막 작품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김수영의 개인사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작품은. 그러나 최후의 작품이라는 사실 자체가 신과 연결점이 있다. 1968년 김수영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다. 이게 나오죠. 김수영이 한국 나이로 50 정도? 그렇죠. 한 49세, 50세 이 정도에 돌아가셔서 되게 빨리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사고사, 보세요. 사고사라고 하죠. 그의 죽음은 전혀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에 이르러 자신만의 독자적 시론, 반시론, 그 다음에 시어 침을 뱉어라. 그러니까 시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불도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모험은 자유의 서술도 자유의 주장도 아닌 자유의 이행이다. 모험에다 가로를 묶어놓으세요. 모험이라는 것은 자유의 서술도 자유의 주장도 아닌 자유의 이행이다. 그러니까 이 김수영은 상당히 시에 모험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김수영은 근현대 문학사를 공부하시면 거기서 또 나옵니다.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결국은 이 김수영의 시는 거기다 또 좀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289쪽에다가 기성세대와 권력에 저항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시를 써요. 김수영의 시는 이게 상당히 좀 그 당시의 정치인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겠죠. 너무 시들이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버리니까 직접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시인데 또 이런 시인도 있어야죠, 그렇죠? 너무 또 그 순수한 시만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김수영의 시가 하여튼 이런 현실 정치에 상당히 그래서 참여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 정도로 좀 넘어가고 어디를 좀 보냐면 289쪽에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289쪽. 자, 풀은 문학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다. 김수영 이전에는 참여시와 순수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 관계였다. 그러나 김수영은 이원적 대립을 뛰어넘어 양자의 경계 지점에서 화해를 모색했다. 풀은 그 화해의 방식을 보여준다. 바람과 풀의 관계를 지배와 저항의 관계로만 보면 풀은 바람을 배제의 대상으로 생각해. 하지만 바람의 지배 행위를 통해서 풀이 자유를 경험했어요. 역설이죠. 바람은 배제 대응하는 대상이 아니다. 바람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통해 바람은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당대 참여시단뿐 아니라 순수시단도 상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김수영은 참여시와 순수시의 경계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집합으로 말한다. A 집합이 순수시 집합이고 B 집합이 참여시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경계가. 이 두 집합이 수학으로 말하면 A 집합과 B 집합, B 집합. 이걸 잘 활용했다는 거예요. 김수영 시인은. 그러니까 순수시라는 건 순수시만 딱 이렇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예전 A 집합에 순수시가 있고,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집합시간 논주장 여기에 참여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어떤 접점을 잘 찾아서 시를 썼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경계가 지워지는 제점에서 화해를 모색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사회에 대해서 진술하는 독특한. 그러니까 보면 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순수시잖아요, 맞죠? 그냥 그 자체만 보면 자연을 노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 어때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죠. 참여시 저항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간. 그러니까 그냥 이걸 막 뭐 독재와 물락 이러면 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 풀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잘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89쪽이 마지막 단락 보면 마지막으로 풀이 발표된 68년 68혁명의 불길이 확산되고, 자 넘기세요. 기성세대의 권위를 부정하고 국가 권력의 감시와 통제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이 막 휩쓸었어요. 맞죠? 소수자의 집단의 목소리. 이들 기성세대와 국가의 권력에 저항하는 방식이 풀이 바람에 저항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썼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 그래서 1968년 한국은 억압적인 여러분 1968년이면 어때요? 막 언론 통폐합에 뭐 그러지 않았어요? 좀 제가 뭐 이야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좀 힘든 시기죠.
또 어떤 뭡니까 비슷하게 생겼다면 못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죠? 하여튼 그래서 정치적인 금기도 작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언론 통폐합 이런 게 있어. 원래는 출판의 자유 이런 게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분단 상황 악용했고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세 줄 밑줄 치세요. 마지막 세 줄. 김수영의 푸른부터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줄이죠. 그래서 김수영의 푸른 자 1968년 한국 사회의 억압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시에서 자유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를 고민했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